시부터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인제 연구소 위주로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아주 농밀하게 발표와 또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흥미로운 발표들이 될 것 같아요. 니혼대 고영란 선생님께 사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패널의 주제가 식민주의의 연속과 국민국가의 폭력이란 주제로요, 네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생님, 네. 제주 앞바다에 계시는 김동현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발표 논문이 이제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요. 조금 뭐 굉장히 러프합니다만 그 점을 좀 감안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의 정치학과 내부 식민지의 탄생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주목한 1962년 산업박람회입니다. 일단 일장은 이제 1962년 산업박람회에서의 구경거리가 된 해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재경 제주도민회, 그러니까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재경 제주도민회가 1970년에 펴낸 탐라라고 하는 기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당시 소설가 최정희의 해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줄이 언급되어 있는 게 서울에서 열린 산업박람회 때 해녀를 구경거리 삼았다. 제주도 출신 유학생들이 떠들겨 일어났다라고 하는 한 줄의 길이 있는데 이 최정희의 글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피상적인 제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글인데 이 한 줄, 서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제주 출신 유학생들이 이건 떠들고 일어난 것일까? 이게 주목을 하게 됐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1962년 경복궁에서 열린 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람회는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쿠데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이 개최 의도가 뚜렷하죠. 당시 이제 민간단체인 산업진흥회가 주최한 걸로 되어 있지만 조직 고문에는 당시 내각 수반이었던 그리고 지도위원회 당시 내각이 전부 참여하고 있고요. 당시 재계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 이런 걸 보더라도 군정의 정통성을 홍보하기 위한 관제동원이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박람회 끝난 직후에 두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 하나는 산업연간 특별판이고 하나는 사진집인데요. 이 산업연간 특별판에도 한 5가지 정도로 개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최 목적은 보더라도 이 박람회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4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47일 동안 열렸는데 당시 매체를 보면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됐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동원 인원도 3만 명이 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다양한 특별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혁명기념관이 가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상징한 조각물, 그리고 문제적인 장면이죠. 육사생도 시가행진, 전두환이 주도했던, 그리고 박정희 의장의 친선 방미, 그러니까 미국 방문했던 사진. 이런 어떤 시각적인 배치만 보더라도 이 박람회 개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혁명으로 포장된 쿠데타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제관, 해외교포관, 과학관, 발명관 이런 특별관을 통해 보면 결국은 당시 군정이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산업재건을 위한 선정과 동원의 전시장, 특히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제1교포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인 조서로 종료했다라고 한 산업박람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행 조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복권 판매소, 뭐 회전 당구장, 빠칭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박람회의 어떤 본래의 목적보다는 해녀가 실현하는 수족관으로 몰려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녀가 실현한 수족관이란 수족관 병설 잠수관을 말합니다. 90평 정도 수족관이 있었고요. 병설 잠수관이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사람들이 많죠. 여기 수족관이 큰 글씨로 보이고요. 뒤에 작은 글씨로 병설 잠수관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전시관이었습니다. 반공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찾았다. 그러니까 반공관 관람객이 180만이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굉장히 관람객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해녀 실현장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해녀들의 조업 장면을 실제로 보여줬고 실제 했던 사람들은 부산 지역에서 올라온 5명의 해녀입니다. 대부분 이제 제주 출신 해녀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해녀 실현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입니다. 일단은 관람객들의 항의도 있었고요. 재경, 제주도 유학생들의 항의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 신문 내용을 보면 위생시설 그리고 기타 제반시설, 그러니까 위생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의 미비였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해녀의 인권을 흙탕물에 담아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의 반응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산 인간을 하나의 전시품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인권 요리다. 이게 관객들의 거의 공통된 표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고에 시달린 해녀들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를 도회의 사치족 이성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일단 이제 해녀 실현의 이유가 해녀들의 생활고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을 띠고 있지만 이 실현이라는 전시 자체가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온정주의 시각은 그런 구분을 굉장히 수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1962년 산업박람회가 혁명과 반공, 국민재건과 과학이 결합한 선전의 장, 과시적 시간의 재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해녀들의 장면들은 도시와 바다, 이때 도시와 바다는 문명과 미개,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남성과 여성, 각성의 대상과 각성의 주체적 다양한 구분을 시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실현은 주최 측의 의도와 어긋나게 시작했고 관람객들의 반응 역시 일방적인 환호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에 개막됐고 이 해녀 실현이 중지된 것이 5월 6일이었으니까 16일 동안 해녀 실현이 계속됐다라고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해녀 실현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상품과 기술의 진보를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 전시라였다. 이게 당시의 어떤 즉자적인 대응 얘만 주목해서 상품화된 존재로서 해녀의 실현이었는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제주도 유학생 항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게 좀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산업박람회에서 신기식에 열렸던 박람회들이 소환된다는 겁니다. 박람회 결산을 전한 언론도 29년 조선박람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2년 발표된 산업영감에서도 1907년, 1915년, 1929년 그러니까 신기시기의 박람회, 세 차례 박람회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업박람회라고 하는 건 식민주의 경험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조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에서 이 해녀 실현이라는 문제적 장면이 왜 겹쳐질까? 시각적 재현의 장에서 보여주는 주체, 보여지는 대상의 구분이 해녀라고 하는 가장 로컬적인 존재를 호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박람회라는 시각적 재현의 정치성이란 걸 이라고 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녀 조업 장면이 재현된 게 1962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산업박람회는 이승만 정권 시절 1955년에도 열리는데 이때는 해방 10주년 산업박람회입니다. 그중에 이제 수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도 해녀들이 직접 조업 장면이 재현됐고요. 그러니까 1955년 박람회, 1960년 박람회 하면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상품의 전시, 해녀의 실현이 동시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이제는 박람회라는 스펙타클을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시선의 정치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산업발전이나 가시적 성과를 지원하긴 하지만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함으로써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을 구분할 위기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이걸 1903년, 1915년, 1929년의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1903년 내국권력 박람회의 학술 인류 간에서 그 문제적 장면들, 조선, 류크, 아이누 등의 인종정시라고 하는 문제적 장면,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둘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5년, 62년 박람회에서 보여진 시선의 정치성이나 공간의 배치, 서열, 선택, 전시 양상이 식민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해녀라는 특수한 존재의 전시 혹은 인권 유린이라는 당시 즉자적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해녀 전시에 담긴 다양한 국면을 좀 외소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시 제주 지역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당시 지역 매체나 이런 부분 여기에서의 그 제주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있지만 이제 많이 좀 나타난 자료들이 없어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해녀에 대해서 지역 남성 지식인이 지니고 있던 이중적 표상 역시 따져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1962년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부산 지역에서 해녀 권익 옹호와 관련된 조합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 해녀 권익 옹호 조합이라고 하는 건 잠수업에 관련된 법 제도화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해녀는 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말이 없다고 간주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해녀 전시에 대한 지식인들의 항의, 특히 이제 제주 지역 남성 지식인들의 항의가 식민주의적 전통이라고 하는 측면, 이 해녀 인권이라는 측면도 좀 세심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해녀에 대한 시각적 구별이 단순히 해녀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머무는 것.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로컬의 시각적 재현과 재구성을 통해서 상징적 서열화를 작동해가는 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좀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녀를 소환하는 게 단순히 해녀라고 하는 직업군에 대한 것, 그리고 남성 지식인들의 해녀라고 하는 해녀라고 표상된 여성에 대한 어떤 저기 관능적이고 낭만적인 소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62년부터 60년대 이후에 특히 개발 독재 시대 이후부터 진행되어 있던 일단 소위 말하면 식민주의적인 이 재구성의 방식으로서 일종의 중심과 주변을 위계하려고 하는 그 식민주의적 위계가 작동되려고 하는 어떤 문제적 장면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이 장면, 이 문제적 장면을 바라볼 때 이거를 62년 산업 박람회에서만 고정시켜서는 이 문제를 해내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람회라고 하는 시각적 이벤트에 내재된 식민주의의 지식이 경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는데 그 적극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할 때 이 권력자의 욕망이 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떤 선후적인 관계를 좀 동시에 바라볼 때 저는 이제 1962년에 문제적 장면을 좀 구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인류관이라고 한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당시 어떤 이 인간 전시에 대한 오키나와 내부의 반응, 그 다양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당시 내부 이 제주 지역 내부의 반응들을 좀 겹쳐서 본다고 한다면 이 1962년 산업박람회의 문제적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앞으로 좀 논문을 좀 더 완성시킬 생각인데요. 아직 이제 논문이 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거친 문제의식 정도만 발표문으로 좀
담겨졌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과거의 식민지적인 기억과 지금 현재 그 독재 개발 정권에요. 그 겹치는 부분, 그 상징적인 장면의 중심, 식민지 위계가 재구성되는 그 장면에 해녀라는 그 신체가 사용되는 법이 네.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스미키스 말씀하신 오키나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해녀들이 일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밀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일본에서 많은 부분을 해녀들이 그 일본의 그 일본 내에서의 해녀들이 한 역할이 식민지 후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네네.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요, 이 토론을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 쌤 토론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에 있는 이영진입니다. 일단 학회 이렇게 토론자로 참가하게 돼서 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토론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저도 사실은 후자에 제가 토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완전 교양으로서의 문학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사실 왜 이 토론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오늘 두 편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거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토론문을 준비를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나온 이야기들까지 좀 종합을 해서 간단히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김경철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의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적극적으로 역시 공감을 하고 지성의 논리의 파탄으로서 규정되어 왔던 식민지 말기 체제에서의 지적 실천이 오히려 암 이퀄 지성에 사무려다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됨을 넘어서는 문제가 지성의 논리에 바깥 신념을 찾아줘야 한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 이 발표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언뜻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셨던 것처럼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지성사적인 맥락에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럽 정신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레리의 진단이 있었다면 이 진단이 어떻게 총동원식의 조선에서 수용되고 전유될 수 있었는가, 그 지적 개부학에 대한 검토 속에서 최재서의 독해가 다시 자리매김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수용을 이해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일본 문학계에서의 발레리 담론에 대한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당장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죠. 국문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국문학계에서 백철, 임화, 유진호, 김남천 이런 당대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발레리 사실 담론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장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한국 문학계 발레리 담론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절일지, 연속을 단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재서라고 하는 이 지식인은 그 두 가지, 하나는 뭐 일본 문학장이라고 하는 매개, 또 하나는 한국 문학장이라는 매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 담론들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히 해주셨을 때 이 최재서의 사실에 대한 논의가 정말 최재서만의 독창적인 논의인지 아니면 1930년대, 40년대의 일본 한국 문학장에서 나온 이야기들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첫 번째 토론인데요. 이미 서댕연구에서 김윤식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셨고, 그래서 사실 수리론이니 기량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오다가 그런 이분 구도에 대한 비판들도 국문학계 충분히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선행연구가 좀 검토가 된 다음에 이 연구가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얹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국내 학계 연구들의 검토 속에서 최재서라는 연구 행위자의 좌표를 확인하고 그 벡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작업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토론은
선생님께서 사실 굉장히 공들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사실의 알매에 선행하는 것이자 알매에 배치되지 않은 요소를 신념에 대한 논의인데요. 저는 이 부분,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실은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고민스러웠었는데, 사실 여기에 데리다의 논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사실 이 데리다의 크레디는 신념이라기보다는 신용이라고 번역을 일반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이 신념이라고 했을 경우 약간 느낌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화적 정초로서의 그런 크레딧,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사실 데리다가 해체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해체의 윤리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더 덧붙였던 이유는 바로 그 해체를 통해서 그런 법의 신화적 기초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법이 사실은 하는 법이나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신용, 크레딧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에서 해체론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 사실 이걸 법의 탈구축 가능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그런 토대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저는 이 신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데리다의 개념하고 선생님이 최재서에서 신념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930년대 40년대의 그런, 어쩌면 이 최재서라고 하는 그 연구 지식인이 사실 처해 있는 그 지식장에서 본다면, 신념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해서 그 논리를 좀 찾아내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재밌었었는데요. 어, 어, 그래서 비일본인들의 전향의 논리가 사실 여기서 좀 약간 좀 진짜 궁금했던 부분은, 음, 사실 그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일종의 신념일지 아니면 생활의 발견일지, 사실은 그 두 명의 가장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사실 전향을 선택할 때 일본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전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일본적인 것으로 귀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실 비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전향의 논리는 과연 뭘까? 그들은 일본적인 것으로 귀의할 수 없는데, 그것이 아마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신념의 식민지적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선이 그 믿음의 담지자로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의 성립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신념과 그 담지자로서의 조선 문학이란 최재서의 대안이 제국의 주체화 전략에 대한 안티테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전망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읽었는데, 사실 이러한 체제서의 태도를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 것인지가 좀 저한테 약간 궁금했었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오키나와에서도 사실 비슷한 논의로 좀 개성의 발견을 이야기했던 이하후유의 궤적, 사상의 궤적에 대해서도 아마 도미야마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놓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사실 어찌 보면 그 제국 하에서 제국의 구조하에서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런 사상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식민지 내에서의 그런 그 사상의 궤적들을 비교 검토하는 자리에서 최재서의 이 행위의 자리가 좀 나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 최재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저는 선생님께서는 이 지성의 논리의 파탄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 여전히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어 자인이 졸렌의 영역, 사실이 아니라 해야 한다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신념이라고 한다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확인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사페레 아우데가 가장 중요한 감히 알려고 하는 정신이 사실 지성일 텐데 어찌 보면은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 사유의 정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사후 정당화의 논리로서 오히려 신념을 위치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지성의 포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1930, 40년대의 일본 보수 우파들이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항상 자인냐는 존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미시마랑 전공투 논쟁이 있을 때도 미시마가 사실 전공투 앞에서 너희들이 너의 이야기는 다 사실 깨져버리지 않느냐라는 식의 전공투의 말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시마는 졸래. 그래서 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신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약간 좀 엄밀하게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김동현 선생님 발표는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제가 박람회는 저도 예전에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던 책 한 권이 있어가지고 그 타다 오사무 씨의 책 한 권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오키나와 이미지의 탄생이라고 하는 해양 박람회에 대한 책을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시선의 정치학과 내부 식민지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일 텐데 약간 박람회에서 토착 문화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역 출신 유학생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류관 논쟁과 1960년대의 한국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선생님께서 약간 상황적인 유사성, 사건 유사성에 약간 착목하시면서 하지만 그 두 현장의 식민주의적인 기원, 시선의 정치학을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람회의 전사로서 1907년, 15년, 29년 박람회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산업 박람회는 식민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재구성을 재조직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단정하기 이전에 좀 약간 엄밀한 조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도 이 60년대의 박람회에 대해서 61년 박람회에 대해서 산업영감 특별판하고 사진 자료집 2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그 특별판에서 이 박람회 전사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전유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항상 뭐 하나 할 때 특히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식민지 성찰들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끄집어들이는 방식의 일종의 무의식적인 하나의 끌어들임인지 적극적인 전유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람회 관련 회의 자료 60년대 한국에 과연 이런 것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그 당시에 회의 참석자들 혹은 그런 아젠다들을 만드는 참석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함께 하시면서 사실 좀 조사를 진행하시면 훨씬 자료적인 그런 풍부함 속에서 선생님의 이 식민주의와의 언급 부분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제국 일본의 박람회와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박람회에서 나타나는 시선의 정치학을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그냥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겹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일본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제국의 시대의 박람회,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그 권합박람회 시작한 박람회 전통하고 예를 들어 1970년 오사카 만바 서로 비교해보자. 이게 과연 동일한 시선의 정치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맥락도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이지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민족들을 이렇게 좀 진열하는 일종의 제국의 논리가 작동했다면 70년대 말 그대로 산업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자본주의 스펙터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더 강했다라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시대 정착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신생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1962년 산업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한 이유는 뭐고 그 아젠다는 뭐고
박람회 전시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치를 나타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훨씬 이 박람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셨던 게 혁명으로 포장된 쿠데타의 정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치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의식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해녀가 실현하는 수족관 도대체 뭐냐 그 안에서 별로 목적의식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선생님께서 적어주셨지만 그래서 그러한 여러 배치 속에서 제주 해녀에 대한 박람회 주최 측의 시대 정치적 함의를 먼저 이제 규명해 주시면 훨씬 더 이 문제의식이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박람회에서 상품의 전시와 해녀의 실현이 동시에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박람회라는 스펙터클을 재구성하고 재현하는 시선의 정체성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정말 이 문제의식이 저 역시 적극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잘 보완이 선생님께서 앞으로 연구에서 이 부분을 밝혀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전후 일본의 오사카 만박이라든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조사가 좀 이루어졌었어요. 요시미슈냐 선생이라든가 하다 오사무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개별 박람회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할 때 했던 방법론이 사실 박람회 관련 회의 자료들,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박람회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검토들을 통해서 이 작업들을 하셨는데 이런 작업들 속에서 사실은 해녀라고 하는 맥락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해녀에 대한 그런 지역 남성 지식인 진역에 대한 이중투표상이라고 하는 문제 사실 이 부분 정말 근데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초기 문화인류학의 필드는 무조건 제주도였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제주도가 많죠. 근데 왜 문화인류학의 필드가 제주도에 하는가? 사실 그것은 일본의 인류학의 출발이 왜 오키나와여야 했는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민속학이 인류학이 사실 제주도를 출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마 그런 식민주의적인 기원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민주의적 기원 속에서 사실 이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으리라.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의 영역이든 작동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식민주의적인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규명하시는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논점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김동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논문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토착 문화를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사건의 유사성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게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분명히 이제 자본주의적 스펙타클에 대한 과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국 또는 식민주의의 박람회와 신생 대한민국 특히 이제 군정 이후 쿠데타 이후의 박람회가 전혀 성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도 물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박람회의 개최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또는 제국의 지의 어떤 지식장들이 어떤 식으로 수용되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그 근대화와 결부돼서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박람회 관련된 회의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 이 회의 저도 이제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인이 돼 있어서 그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도 좀 뒤지고 있는데 일단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지금 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당시에 박람회에 왔었던 뭐 내각 수반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연설문 정도는 좀 분석을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타다 오사무 이영재 선생님 번역해 주신 그 부분은 이번 논문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겠다. 그래서 번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무슨 운명처럼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성과 해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일치하는 것. 근데 그 불일치가 어떤 식으로 간에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굉장히 미묘한 균열과 미끄러지는 것들,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영란 선생님 말씀하셨던 일본으로 간 해녀들의 존재들도 저는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고영란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일본 출가 해녀들이 출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조선인 남성과 일본 남성들에게 어떤 식의 어떻게 대상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저도 좀 곤혹스러운 게 자료 접근이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당시 지식인들이 반발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아마 남성 지식인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계이고 또 당시에 60년대에 제주 지역의 남성 지식인, 언론 권력, 언론장에서 해녀를 바라보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시선들이 투영이 돼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행간을 찾아가는 게 일단은 쉽지 않다라는 고백을 드리고요. 다만 최대한 한번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이영재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게 그런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건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재현되는 양상과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인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서 좀 논문을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전시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저는 이제 해녀라고 하는 측면만 좀 눈에 보다가 그러려고 하면 62년 이 박람회 자체의 공간 배치에 대한 분석이 좀 일단 1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해녀라고 하는 비균질적인 존재에 대한 의미가 좀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좀 정말 유익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답변보다는 이영재 선생님 토론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 아니었으면 제가 논문을 어떻게 썼을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시간을 딱딱 맞춰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좌장이신 손재현 쌤 인사로요. 이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토론도 발표도 너무 좋았고 토론도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 자, 손재현 쌤 부탁드립니다. 발표도 너무 좋았고 토론도 너무 좋았고 사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3박자가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메모하면서 오랜만에 공부를 아주 심도 있게 해나가면서 저도 오늘 좀 논문 원래 저도 여기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많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특히 이영진 선생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처음 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선물을 안고 또 와주셔서 또 자주 배워야 될 분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또 저희 특집까지 또 잘 꾸려주셔서 나중에 또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30분부터 또 여기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나가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신임 회장님 말씀도 좀 듣고 얼굴도 뵐 시간을 해서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여기에서